네덜란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오렌지 군단, 토탈 풋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들은 혁신적인 축구 철학과 함께 풍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1974년, 1978년, 2010년 월드컵 결승에 3차례 진출하며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아쉽게도 아직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을 배출하며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파날 감독 체제 아래 네덜란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8강에 진출하며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세네갈과 카타르를 꺾고 16강에서는 미국을 3대1로 제압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의 8강 진출과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보여준 끈기는 이전 대회 본선 진출 실패를 만회하는 중요한 성과였죠. 이는 네덜란드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는 2-2-3 시즌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의 유일의 무패팀으로 파이널4에 진출하며 유럽 내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의 연장 접전 끝에 2대4로 패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내주고 역전당했으며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까지 끌고 갔지만 크로아티아의 노련함과 루카 모드리치의 활약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진 3위 결정전에서는 이탈리아의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홈에서 주전 선수 위주의 라인업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가동한 이탈리아의 시종일관 리드를 내주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두 경기에서 총 7실점을 기록하며 홈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 4위라는 성적은 네덜란드가 유럽 최상위권 팀임은 분명하지만 홈에서 치러진 결선, 토너먼트에서의 패배는 큰 경기를 마무리 짓는 능력과 최상위 공격진을 상대로 한 수비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덜란드는 유로 2024에서 조 3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조별 리그에서는 폴란드의 2대1 승리, 프랑스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오스트리아의 2대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전에서는 좌측 측면에서만 3골을 허용하며 무너진 것이 뼈아팠습니다. 이후 준결승에서는 잉글랜드에 1대2로 패배하며 또다시 주요 대회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로 2024에서의 경기력은 썩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기력한 플레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유로 2024에서의 조별리그 난조와 준결승 탈락은 네이션스, 리그 결선, 토너먼트 패배 및 2022년 월드컵 8강 탈락과 함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합니다. 팀은 토너먼트에 항상 진출하지만 최상위권 상대를 만나거나 중요한 고비에서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스트리아전에서 좌측 측면 수비가 뚫리며 골을 내준 것은 전술적 또는 개인적인 수비 약점이 상대에게 공략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경기력 낙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꾸준히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고 토너먼트 깊숙이 진출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이 최종적인 우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개인의 기량 부족이 아니라 그 기량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는 팀이 단순히 재능을 모으는 것을 넘어 일관된 승리 정신, 견고한 전술, 그리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로날드 쿠만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쿠만 감독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중요시하며 그의 팀들은 수비적인 견고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페예노르트와 사우스햄튼 시절을 거쳐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신체 조건이 준수하고 수비에 치중하는 미드필더들을 주로 배치하여 수비적인 안정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지만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 3백 시스템을 실험하는 등 전술적인 유연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후방께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강조하며 반다이크처럼 킥이 좋거나 빌드업이 가능한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통해 전방으로 볼을 연결합니다. 공격 시에는 최전방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고 2선 선수들의 침투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패턴을 구사합니다. 또한 3백과 4백을 오가는 포메이션 변화와 공격적인 윙백 기용을 통해 전술적 유연성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공격적인 미드필더 기용과 맞물려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비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에 대한 그의 강조는 반 다이크나 더 용과 같은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네덜란드의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쿠만 감독은 과거 에버튼 감독 시절 연이은 전술 패착으로 인해 명장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때때로 매우 직접적이고 단호합니다. 실제 스티븐 베르흐베인이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한 것에 대해 스포츠적 야망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대표팀에서 그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선발에 있어서는 소속팀에서의 주전 여부보다 대표팀에서의 전술 수행 능력과 적합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케니 테테의 경우 소속팀에서 많이 뛰지 못했음에도 대표팀에서 전술 수행을 잘 해낸 선수라며 발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철학은 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감독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핵심은 뛰어난 개개인의 기량에 있습니다. 주장이자 수비의 핵심인 반 다이크는 지능적인 위치 선정으로 불필요한 태클을 피하며 카드를 적게 받는 뛰어난 수비수입니다.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70%를 넘고 종종 80%대까지 기록하며 23-24 시즌 지상 경합 성공률도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제공권과 대인 수비 능력을 자랑합니다. 루카쿠나 홀란드 같은 피지컬 좋은 공격수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며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를 늦게 출발하고도 따라잡아 공을 걷어내는 등 센터백으로서 놀라운 주력과 민첩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도 뛰어난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리오넬 메시와 세르히오 아게로 또한 그의 영리하고 인내심 있는 수비 스타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공간을 열어주어 골키퍼를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유로 2024 오스트리아전 패배 이후 마르코 판바스턴과 라파엘 반더바르트 같은 네덜란드 레전드들은 그가 충분한 열정이나 조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다이크 본인도 팀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인정하며 문제가 전술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 다이크는 개인적인 수비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팀의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조직력을 유지하는 리더십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전술적 약점인 공간 허용은 팀 전체의 수비 구조나 정신력이 흔들릴 때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팀은 반 다이크를 단순한 수비수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팀의 정신력을 끌어올리고 조직력을 다지는 확고한 리더로서 필요로 합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5천만 유로의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판 더베는 네덜란드 수비진의 미래입니다. 190cm대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최고 압도적인 주력과 민첩성을 자랑하며 과감하게 전진하여 압박 수비를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전통적인 피지컬 위주의 센터백에 비해 몸싸움 능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뚫리거나 빠른 역습에 노출될 경우 그의 공격적인 성향이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아케는 중앙 수비수와 좌측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네덜란드 U17 대표팀 주장으로서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끌었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과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케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로날드 쿠만 감독에게 전술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백과 4백 시스템을 오가거나 부상 상황에 대처할 때 수비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전술적 선택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덴젤 둠프리스는 매우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로 풀백보다는 윙백에서 더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에 크게 기여합니다. 유로 2024 잉글랜드전에서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골라인 클리어링을 선보이며 실수를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제레미 프림퐁은 뛰어난 운동 능력과 지능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풀백이나 윙백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공격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재능은 뛰어나지만 프림퐁의 경우 수비력은 뚜렷한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둠프리스의 수비 실책 또한 큰 경기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윙백을 활용하는 것은 현대 축구의 공격 지향적인 흐름과 일치하지만 이들의 수비적 취약점은 팀의 전체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용은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심지어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후방에서 볼을 많이 소유하며 빌드업을 주도하고 뛰어난 스피드, 체력, 간결하고 수준 높은 드리블로 압박을 벗겨내며 공격의 활로를 만듭니다. 넓은 시야와 좋은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플레이메이킹에 능하며 프란츠 베켄바워에 비견될 만큼 후방에서 경기를 지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은 수비를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전술적 배치를 필요로 합니다. 더 용의 기량과 컨디션은 팀의 빌드업 구조와 미드필드 장악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상대에게 봉쇄되거나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팀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와 점유율 유지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도 7천만 유로의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시몬스는 라마시아 출신답게 탈압박과 연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빠른 스피드와 발재간을 활용한 지능적인 탈압박이 돋보이며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윙 등 다양한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로 인해 플레이에 미숙함이 남아있으며 산미들에서는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몬스는 네덜란드 공격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인 자원이지만 그의 아직 성장 중인 기량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큰 경기에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6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지닌 라인더르스는 세리에 A 최상급의 육각형 미드필더로 평가받았습니다. 슈팅, 드리블, 패스, 활동량, 연계, 축구 지능 등 공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며 직접 침투하여 골을 넣는 득점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수비 능력은 0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라인더르스의 공격적인 재능은 팀의 공격 전환과 득점 기여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의 수비적인 약점은 미드필드 균형의 명백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공격적인 성향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배치되거나 수비 구조가 견고하지 않을 경우 팀의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만 감독은 라인더르스의 공격적인 재능을 활용하면서도 수비적 견고함을 확보할 수 있는 미드필더 조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코디 각포는 2022년 월드컵에서 3골을 기록하며 네덜란드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좌측 윙 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투톱 등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지녔으며 스탯 생산과 폭발력을 겸비한 스코어러형 윙어로 평가받습니다. 네덜란드 전설적인 공격수들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경우 수비 가담과 자체적인 수비력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공을 방출하는 플레이에서 단점이 부각됩니다. 각포의 다재다능함은 분명한 강점이지만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이 모든 역할에서 최고 수준의 일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인 데파이는 빠른 발, 화려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 준수한 피지컬, 강력하고 정교한 킥과 슈팅 스킬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프리롤로 자유롭게 움직일 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위력적이고 정교한 프리킥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후 심한 경기력 기복을 보였으며 멘탈 문제와 좋지 않은 태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벌크업 시도 이후 오히려 스피드와 유연성이 떨어져 윙어로서의 강점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볼터치가 투박하고 턴 동작이 둔탁하며 슈팅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데파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재능을 지녔지만 그의 고질적인 경기력 기복, 멘탈 문제, 전술적 규율 부족은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파이가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